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강온 양면으로 압박하면서 카리브해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남부해창 작전을 통해서 군사적인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다른 편에서는 마두로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회담 가능성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진하야하면 사면과 망명까지 보장하겠다, 이런 유화책도 내놨는데요.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의 태도가 눈길을 끕니다. 두 나라는 예전부터 베네수엘라를 지지해왔지만 지금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완강히 버티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마두로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미국의 대치 상황,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미국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순찰 중이던 주 방위군 병사 2명이 총격을 받고 이 중에서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미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인데다가 이민정책, 주 방위군 투입이라는 복합적인 현안까지 겹치면서 미국 사회 내에서 여러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현지 상황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월 2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격과 관련해 대화를 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가 번영하는 국가로 발전하는 걸 방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중동 평화 노력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시리아 남부 지역을 공격해 10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제재 유예 조치도 이어가며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이 한미 정상회담 합의인 조인트 팩트시트의 신속한 이행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지난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 합의를 이룬 뒤 처음 열린 고위급 협의에서 양측은 부문별 협의 채널을 구축해 조선업 투자, 비자 문제 등 현안을 병행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핵 추진 잠수함 등 한국의 관심 사안보다는 한미 동맹 현대화와 한국의 대미 투자 등에 더 집중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사안별로 이행 속도에 차이가 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드니프로에 미사일 공습을 가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내일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앞둔 시점이라 더욱 주목됩니다. 한편 EU와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지 시간 1일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종전 협상 과정을 점검하면서 영토 주권은 우크라이나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의 나치 피해자 지원을 서두르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의해 핍박받은 피해자들이 고령이라 생존자 수가 빠르게 줄고 있는 만큼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지난해 약속된 지원이 지연되자 폴란드는 자체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관계에 또 다른 긴장 요소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베네수엘라 국회가 미군을 전쟁 범죄로 제소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군이 마약 운반선으로 판단한 선박을 공격해 83명이 숨진 사건을 겨냥한 조치로 호레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제네바 협약 위반이자 불법 민간인 살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사실관계 검증을 촉구하며 조사에 나서는 만큼 이번 사건이 미 베네수엘라 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자력갱생. 네, 유럽 각국의 재무장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군사력을 앞세워서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항복 수준의 종전안을 강요하고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안보는 유럽이 알아서 해라라는 신호를 거듭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자기들의 힘으로 자력갱생만이 답이라는 분위기가 유럽 전역에 퍼지고 있는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프랑스를 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주 일선 부대를 방문해서 18세에서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군 복무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대륙 전체가 큰 위험에 빠졌다며 우리 모두에게 닥친 위협에 맞서서 유럽 동맹국들이 모두 나아가고 있는데 프랑스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 여름에 신병 3천 명을 선발하고 이후 매년 증원해서 2030년에는 1만 명, 2035년에는 최대 5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프랑스군은 현역 20만 명, 그리고 예비군 4만 7천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네. 상비군 20만 명, 그리고 예비군 30만 명을 운영하는 폴란드에 이어서 유럽연합 2위 규모입니다. 그런데도 프랑스는 예비군도 10만 명 규모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학업이나 노동, 군복무를 병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군이 목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프랑스 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 다음은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프랑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9%가 자발적 군 복무제에 찬성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서 1997년 징병제를 폐지한 프랑스가 2022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탈리아의 경우도 살펴볼 텐데요. 이탈리아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방공체계 이 미켈란젤로 돔은 초음속 미사일뿐만 아니라 드론까지 탐지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우주, 공중, 지상, 해상에 흩어진 이 장비를 한데 모아서 통합 방위 체계를 구성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최근 유럽 각지의 군사 기지와 이 원자력 발전소, 공항 등 주요 시설에 자꾸 정체불명 드론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또 사이버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과 관련돼서 유럽이 타성에 젖어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유럽 하이브리드전 대응센터 혹은 사이버 부대 창설 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독일의 경우로 넘어가 보면 국방비 예산을 확정했는데요. 지난주에 827억 유로의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편성된 특별기금을 포함하면 1,08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83조 원 규모입니다. 독일은 2029년까지 이 국방 예산을 1,5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57조 원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러우 전쟁이 발발한 2022년에 비교해서 3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독일은 기존의 모병제는 유지를 하되 신병 모집이 부족할 경우 강제 징집을 가능하게 하는 병역제도 개편안에도 착수를 합니다. 네. 사실상 징병제 문턱까지 간 거죠. 그렇죠. 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나약함은 침략을 부른다. 독일군을 유럽 최강의 재래식 군대로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영국 역시 방위비 증액 방침을 밝혔고요. 미사일 생산 공장 증설 또 잠수함 추가 확보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당연한 말이겠지만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방 예산을 늘리거나 징병제를 재편하는 등 재무장에 나서고 있는 유럽 각국의 자력갱생 상황입니다. 네, 스스로를 지켜야겠다. 네. 예,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쉽게 돈 벌던 시절은 이제 끝. 네, 중국에 진출한 서방 글로벌 기업들이 점차 밀려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네.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은 글로벌 브랜드들의 캐시카우, 즉 수익 창출원이었는데 중국인들의 씀씀이가 예전 같지 않기도 하고 또 현지 기업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그렇죠. 치열한 경쟁이 좀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미국의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1999년에 베이징에 첫 매장을 연 이후에 중국에서 공격적으로 매장 수를 지금까지 늘려왔는데요. 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빵 한 번 타격을 맞으면서 저가 정책을 앞세운 현지 브랜드들과의 경쟁에서 밀려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현지 브랜드인 루이싱 커피가 2023년 스타벅스를 제치고 중국 최대 커피 체인점 자리를 차지했고요. 스타벅스는 지난달 중국 사업의 지분 60%를 중국에 뿌리를 둔 사모펀드에 매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커피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에서도 밀려나고 있는데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도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좀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독일 폭스바겐은 2023년 중국 시장에서 중국의 비아디에게 1위 자리를 내준 후에 부진함을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 분기 중국 내 차량 인도량은 전년 동기 대비 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전문가들이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이유 어떤 것들을 들까요? 네, 이렇게 밀려나는 이유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기업들의 부상과 또 경제 성장세 둔화를 꼽았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 간 긴장감도 그렇죠. 서구 기업들에게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다국적 기업 본사는 중국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더 조심스러워졌고요. 현지 운영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컨설팅 회사 아시아그룹의 중국 담당자의 한 말에 의하면 중국에서 성공하려면 얼마나 빨리 운전대를 돌릴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많은 다국적 기업의 운전대는 아쉽게도 미국에 있고 그곳의 본능은 가속 페달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는 쪽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들은 시장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짚어냈는데요.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현지 브랜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현지화된 제품을 개발하거나 가격을 낮추거나 네. 아니면 그만의 특별한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생존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례로 루이비통 모회사인 LVMH의 산하 프랑스 화장품 향수 브랜드 겔랑 이곳은 이 중국 젊은 층을 겨냥해서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약 $56 가격대 립스틱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안쪽에 저렴한 립스틱 라인을 낼 예정이라고 하고 스웨덴의 이케아도 중국에서 150종 이상의 인기 제품 가격을 인하하고 네. 중국 소비자들을 겨냥해서 1,600종 이상의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모든 글로벌 브랜드가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이전보다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외신들이 짚어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 2025 올해의 단어. 이제 12월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때인데 어떤 걸까요? 네, 꼭 이제 연말에 올해를 정리하는 단어 네, 같은 뭐 것들이 단어, 사자성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가 2025년 올해의 단어로 레이지 베이트를 선정해서 밝혔습니다. 레이지 베이트. 네, 이 레이지 베이트는 온라인 공간에서 분노를 유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일컫습니다. 네. 분노 레이지와 미끼 베이트의 합성어로 그냥 직역하면 분노를 일으키는 미끼라는 뜻입니다. 레이지 베이트. 네. 네. 국내 온라인에서 분노를 유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로 관심을 끄는 소위 어그로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네. 레이즈베이트 콘텐츠는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에서 트래픽, 즉 방문자의 흐름을 늘리기 위해서 게시가 되곤 하는데요. 네. 여기에 독자를 낚아내는 기사나 동영상을 보게 만드는 클릭베이트와는 유사한 비슷하네요. 듯하지만 네. 사용자에게 이 감정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유발하는 데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왜 헤드라인을 읽기만 해도 약간 열이 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해당 단어 사용량이 3배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네, 캐스퍼 그레이스월 이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대표는 분노가 참여를 촉발하고 알고리즘이 이를 증폭시키며 끊임없는 노출이 우리를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강력한 순환고리를 형성한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 드러내는 단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올해의 단어 최종 후보에 오른 다른 2개의 단어를 살펴보면 아우라 파밍 그리고 바이오 해킹 이 2가지 단어도 있었는데요. 후보에 올랐던 아우라 파밍 같은 경우 자신을 인상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여주려고 이미지와 분위기를 연출하는 행위라는 뜻이고 네. 바이오 해킹은 식단, 운동, 과학기술 등을 활용해서 자기 신체와 정신을 최적의 상태로 구축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지난해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던 이 브레인롯, 뇌썩음이 네. 선정됐었죠. 그렇죠. 이 단어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소셜 미디어에서 의미 없는 콘텐츠를 소비하다가 정신 기능이 퇴보하는 듯한 상태를 뜻합니다. 네.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어른도 피해갈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한편 케임브리지 사전은 개인이 알지 못하는 유명인과의 사이에서 느끼는 관계를 뜻하는 파라소셜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고요. 네. 콜린스 사전 같은 경우 바이브 코딩이라는 단어를 선정했는데 네. 이 단어는 프로그래밍 코드를 수동적으로 작성하는 대신 인공지능의 일반 언어로 설명해서 앱이나 또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다른 네. 쪽에서도 선정한 단어도 바이브 참고로. 코딩 한번 전해드린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아무튼 레이지 베이트. 네. 예, 분노에 맨날 차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건 좀 힘든 건데 맞습니다. 즐겁게 살기에도 참 모자란 인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넘실대는 홍수 부패 스캔들. 네, 필리핀 소식입니다. 최근 연이은 태풍과 홍수로 수백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대규모 홍수 방지 사업을 둘러싸고 이 부패 스캔들의 국민적 항의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AP통신 등은 수천 명의 시위대가 필리핀 수도 마닐라 곳곳에 집결해서 부패한 자들을 감옥으로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정부가 홍수 방지 사업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과 고위 공직자 등을 더 신속하게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시민들이 분노한 이번 홍수 방지 사업 부패 스캔들은요. 7월에 마르코스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이후 정부 조사와 국회 청문회가 이어지면서 건설사와 고위 관료가 담합해서 홍수 방지 사업의 예산을 횡령한 정황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해당 사업에 5,450억 필리핀 페소, 우리 돈으로 약 13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만 일부 시설은 부실 시공되거나 시공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의 사촌인 마틴 로무알데스 전 하원 의장도 이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재무부는 이번 비리로 최대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 규모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잇따라 경질하고 수사를 확대하고는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분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 본인과 가까운 인사들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홍수 방지 사업 스캔들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행정장관과 예산부 장관이 지난달 중순에 사임했고 또 마르코스 대통령의 사촌인 마틴 로무알데스 하원 의장과 프란시스 에스 쿠데로 이 상원 의장도 물러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마르코스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아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해당 스캔들에 연루되어서 의원직을 내려놓은 잘디코 전 하원 의원은 최근 마르코스 대통령이 홍수 사업과 관련해 250억 필리핀 페소, 우리 돈으로 약 6,220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고요. 또 마르코스 대통령의 누나인 아이미 마르코스 상원 의원도 마르코스 대통령이 마약 중독자고 이 때문에 건강과 국정 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공무원 7명이 구속되고 뇌물을 받은 전직 엔지니어가 1억 1천만 필리핀 페소, 약 27억 원을 반환하는 등 수사의 속도가 붙고 있긴 한데 당국도 관련 용의자들의 자산 약 120억 필리핀 페소, 우리 돈으로 약 3,009억 원을 동결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필리핀에서 11월에만 두 차례 태풍으로 최소 259명이 사망하는 등 홍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 홍수 부패에 대한 반발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필 또 이제 홍수 방지 사업이었는데 네. 잘 진행이 됐다면 피해를 조금은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좀 화가 나네요. 네. 다음 키워드 만성 질환으로 인정합니다. 네. 현재 전 세계의 비만 인구는 10억 명이 넘는데요. 네. 지난해 전 세계에서 비만과 관련한 사망은 370만 건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2030년까지 전 세계 비만 인구가 20억 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간 1일 비만을 만성 재발성 질병으로 보고
처음으로 비만 치료제로서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 이 GLP-1을 사용 지침을 제시하고 장기 치료의 일부로서 조건부로 권장했습니다. 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또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등 당뇨 비만 치료제로서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의약품이 모두 이 GLP-1 계열인데요. 네. 로이터 통신과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WHO는 첫 번째 조건부 권고 사항으로 임신부를 제외한 성인들의 비만 치료를 위해 이 GLP-1 요법을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권고 사항은 의약품과 함께 건강한 식단, 신체 활동과 같은 개입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이 같은 권고는 체질량 지수라고 하죠. BMI 30 이상인 성인에게 적용되고 세마글루타이드 그리고 터제파타이드, 리라글루티드 등 3가지 성분에 해당합니다. 네. 거브러 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우리의 새로운 지침은 비만이 포괄적이고 평생에 걸쳐 치료할 수 있는 만성 질환임을 인정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약품만으로는 이 같은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GLP-1 의약품이 수백 명이 이 질환을 극복하고 관련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제 인정을 받았으니까 남은 건 공급이겠죠. 생산 급증에도 2030년까지 GLP-1 요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10% 미만만 실제로 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WHO는 이번 지침에서 각국과 기업이 특허 의약품에 대해 더 저렴한 복제약 제조를 허용하는 자발적 라이센싱이나 더 가난한 나라에서는 더 낮은 가격의 제품을 공급하는 단계별 가격 책정 등 접근성 확대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만도 이제는 만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오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피버 브라이슨의 노래 If Ever You're In My Arms Again 함께 듣겠습니다. So easy, all the loving you gave me, the feelings we shared, and I still can remember how your touch was so tender. It told me you cared. We had a once in a lifetime, but I just couldn't see it until it was gone. Second once in a lifetime, maybe too much to ask, but I swear from now on, if ever you're in my arms again, this time I'll love you much better. If ever you're in my arms again, this time I'll hold you forever. This time will never end. Now I'm seeing clearly how I still need you near me. I still love you so. There's something between us that won't ever leave us. There's no letting go. We had a once in a lifetime, but I just didn't know it till my life fell apart. A second once in a lifetime isn't too much to ask, 'cause I swear from the heart, if ever you're in my arms again,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비상계엄 1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야 한다면서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문, 사건 조작, 군사 쿠데타 등 국가 권력 범죄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의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어제 내란 관련 재판에선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를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이의 대화 기록 확보를 위해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김건희 씨 관련 사건 기록 확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격자가 올해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쿠팡 서버에 비정상 접속해 계정 3천만 개 이상을 무단 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오늘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로 예산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미국 워싱턴 DC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발생한 이 주 방위군 총격 사건 이후 현재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노정민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먼저 사건 개요부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난달 26일, 그러니까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네.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에서 약 한 200~300m 떨어진 곳에서 순찰 중이던 주 방위군 병사 2명이 총격을 당했는데요. 네. 이 중에서 20살 여성 병사는 사망했고 다른 남성 병사는 중태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총을 쏜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남성인데 과거 이제 아프간 전쟁 당시에 그 CIA가 후원한 부대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고요. 네. 그리고 2021년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을 당시에 이제 이 남성이 그 미군을 도왔다라는 그 공로가 인정이 돼서 그러니까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에 입국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신청한 망명 신청이 올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용의자는 현장에서 이제 총격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정확한 배후나 범죄 동기가 확인된 상태는 아니지만 미국에 입관 후에 용의자가 좀 정치적으로 급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일부 주장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수도 백악관 인근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뭐 현재 네. 주민들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백악관 주변은 늘 이제 무장 경찰이나 군인들이 이제 배치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 지역은 좀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 네. 또 가면은 또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그런데 이번 총격 사건으로 이런 공식이 깨졌다라는 점에서 일단 충격을 받은 분위기고요. 또 현재는 백악관 주변이나 뭐 전철역, 연방정부 건물 이런 워싱턴 DC 도심에 여전히 긴장감과 불안이 확산하면서 또 경찰이나 군인들의 경계는 더 삼엄해졌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총격 대상이 주 방위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점에서 놓고 볼 때 이 워싱턴 DC 내 주 방위군 배치 문제를 놓고 더욱더 정치적 분열이 깊어지는 분위기인데 왜냐하면 이제 일부 주민이나 정치인은 이제 주민의 안전을 이유로 군사적 개입을 지지하고 있지만
또 민주주의와 자유, 어떤 도시의 자치권이나 이제 주권을 우선시하는 쪽은 이 주방위군 주둔이 웬 말이냐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두고 이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번에 이제 주방위군을 대상으로 해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파장의 추이를 좀 계속 지켜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워싱턴 DC에 이제 주 방위군이 배치됐을 때가 이제 지난 8월인데요. 네네. 그때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주 방위군 배치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찬성한다라는 응답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서너 개 여론조사 당시 그 내용을 좀 비교해 보니까 네. 이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약 한 14% 정도 더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 우려는 하지만 이 군대가 우리 동네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정당별로 보면은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은 한 80-90%가 이 주방위군 투입에 찬성하고 있고요.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반대로 한 80-90%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그 주방위군 총격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당 간의 어떤 정적 갈등이나 분열이 더 심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앞으로 지켜볼 관전 포인트도 워싱턴 DC의 주 방위군이 계속 투입될지 아니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될지 그 여부도 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정책 발표했거든요. 모든 제3세계 네. 국가로부터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 아무래도 이민 단속, 이민 정책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제 테러 행위다라고 일단 규정을 했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제3세계 국가로부터 이주를 영구적으로 이제 중단함과 동시에 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수백만 명의 입국 승인을 종료했거든요. 게다가 이제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우려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에 나섰고, 또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혜택도 없애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에 해당하는 국가가 한 19개 나라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발표한 배경에는 역시 이번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아프가니스탄 출신 망명자였다라는 것이 이제 결정적인데, 네. 이 때문에 이제 이민자 사이라든가 이제 난민을 지원하는 단체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이민자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일단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사건이 우리 한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한번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 뭐 저도 이 점에 대해서 좀 한번 주시해서 좀 지켜봤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은 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한인 사회도 역시 이제 불안 심리가 이제 확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이제 워싱턴 DC 안에서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계가 더 삼엄해지다 보니까 뭐 주요 도로가 차단되거나 시위가 앞으로 확산했을 경우에 이제 크고 작은 불편함을 이제 느낄 수는 있어 보이고, 네. 또 앞으로 뭐 이민 단속이나 정책이 더 강화되면 그만큼 또 뭐 불법 체류자 단속이다 이런 게 많아지면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려움도 좀 예상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도 반트럼프 시위 계속 있었는데 이번 네. 이 주 방위군 총격 사건이 어떤 분기점이 될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 방위군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 여론이 더 높았잖아요. 네네. 게다가 또 이제 배치되는 도시를 이렇게 보면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곳만 주 방위군이 그렇죠. 배치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관세 정책, 뭐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뭐 강경 이민 정책 이런 정책 등으로 사실 이제 여론이 안 좋은 가운데 올해 또 전국적으로 반 트럼프 시위가 계속 이어져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주 방위군에 대한 총격 사건까지 이제 발생을 하니까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오히려 이 반 트럼프 시위에 부채질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때마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제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그렇죠. 각종 여론조사가 지난주 이제 발표되기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내년 중간 선거에 대한 일단 경고등이 빨간불이 이제 켜진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번 사건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나 정책 방향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이냐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트럼프
바이든 정부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의회는 카리브해에서 진행된 미군의 마약 선박 단속 작전 과정에서 전쟁 범죄 등 불법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목표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위협이 어떤 결과를 낼지 향후 대외 정책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이 내용 살펴볼 텐데요.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미국이 베네수엘라 겨냥해서 마약 단속 작전 펼치고 있다 이 얘기 한번 전해 주셨었는데 네네. 그 이후에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네. 좀 정리해 주실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올해 1월 10일 날 취임을 했어요. 3선 대통령으로. 네. 근데 미국이 그 조 바이든 행정 때부터 불법 선거를 치렀다. 그래서 대통령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열흘 뒤 취임했던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미국에 살고 있는 60만 명이나 되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강제 추방하지 않겠다고 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의 이른바 임시보호주의를 완전히 취소해버리고 쫓아내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베네수엘라에 압박을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트럼프는 2월 들어서 베네수엘라의 트렌데 아라과라는 갱단이 마두로의 전위 조직이다 네. 이렇게 말했고 8월 들어서는 마두로가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뜻입니다. 네. 난 마약 카르텔의 두목이다 이렇게 말하고 5천 대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네. 9월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군사 위협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9월 2일 날 카리브해 베네수엘라 해역에서 마약 밀매선이라고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 11월 17일까지 모두 21차례 중남미 국가 해역에서 마약 선박을 공격했다. 그래서 적어도 8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카리브해 지역의 군사력도 증강을 했죠. 11월 14일에는 세계 최대의 항모인 제럴드 포드 호구를 중동에서 지중해에서 그쪽으로 파견을 했고요. 그리고 그날 이른바 남부의 창 작전이라고 명명된 작전을 공식 시작했습니다. 네. 한 1만 5천 명 정도의 병력이 배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트럼프는 10월 15일에도 베네수엘라에 대한 중앙정보부 비밀 작전을 승인한 한편 지상 공격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했었죠. 네. 그런데 트럼프가 27일부터 약간 좀 이제 이 화전 양면으로 약간 좀 돌아섰어요. 그래서 27일 날 추수감사절 메시지에서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서 지상은 더 쉽다. 곧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상 공격을 할 것이라는 뜻으로 더 한 발 나섰는데 네. 그 다음날 뉴욕타임즈가 무슨 보도를 했냐면 트럼프가 마두로와 통화를 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양자회담 가능성도 있다. 근데 구체적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네. 근데 또 그 다음날 29일 날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영공 폐쇄를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예. 같이 휘두르는 거죠. 그런데 이날 영공 폐쇄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날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보도를 했어요. 첫 카리브해에서의 군사 작전이었던 9월 2일 작전 때 네. 선박을 공격하고서 사람들이 2명이 살아남았는데 이걸 2차 공격을 내려서 이 사람들이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정쟁 범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 자체가 군인이 민간 선박을 공격한 것 자체도 국제법 위반인데 그렇죠. 살아남은 생존자가 살려달라고 항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피터 헤그스가 전원 몰살시켜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제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까지 가세를 해서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전쟁범죄 주산 불법에서 조사를 들어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그 다음 날 백악관이 그 다음 날 피터 헤그세스가 공격의 정권을 현장 지휘관인 제독에게 줘서 그 제독이 알아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제가 좀 믿기가 힘든 이유가 왜냐하면 일단 이 평상시 작전에서 군인들은 상당히 이런 걸 조심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군인들은 이 교전 수칙 이런 게 잘 알고 있고
근데 정권을 받았다는 군인이 그런 교정식을 다 준수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군인 만도 안 듣고서 이렇게 살려다는 민간인을 죽였다. 과연 이거는 자의적으로 해석했을까? 그러니까 아마 위에서 무슨 명령이 내리지 않는 이상은 네. 그렇습니다. 뭐 의문을 좀 네. 갖게 그래서 지금 되기는 트럼프가 하네요. 이 네. 사건을 3개월 동안 사건을 끌다가 지금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마약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그러면 사실인가요?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베네수엘라, 문제인데. 콜롬비아는 물론 마약, 코카인 재배와 밀매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네. 또 베네수엘라 정부와 군부 내 인사들이 부정부패, 이 코카인 밀매라는 부정부패에 많이 연루된 것도 역시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가 주장하는 대로 네. 마두로가 두목이라는 카르텔 데 로스솔레스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마약 카르텔은 네.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네. 이 말은 베네수엘라 군인들의 마약 연류를 풍자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그 마두로의 전임자였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이전인 1990년대에 베네수엘라에서 마약 자금으로 부패한 장군들의 계급, 베네수엘에서는 장군들의 계급이 별이 아니라 태양이라고 합니다. 계급을 태양을 빗대서 조롱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랑 미국의 언론들이 일제히 다 보도를 했습니다. 네. 미국의 마약 단속국도 주요 마약 주식들을 상세히 기술한 연례 국가 마약 위협 보고서에서 네. 이런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언급하지 않았고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의 세계 마약 보고서에도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건 조직은 없습니다. 또 미국이 공격한 선박도 조직적인 마약 밀매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증거가 좀 별로 많지 희박합니다. 네. 베네수엘라는 물론이고 콜롬비아, 멕시코도 다 미군의 공격을 받은 자국의 선박들이 어선이고 네. 어부들이 죽었다 이렇게 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 AP통신의 보도를 보면 미군이 베네수엘라 해역에서 공격한 선박들 그리고 그 사망자들의 신원을 추적해 보니까는 대부분이 생계형 미수에 나선 일반인들이었다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네. 공격당한 선박은 주로 베네수엘라 파리아 반도에서 출항한 소형 어선들이고 피해자 대부분은 한두 차례 밀수를 시도한 어부와 운전기사 출신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사태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이 생각하는 두 사람의 대결이 지금 중남미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마두로를 성공적으로 제거한다면 미국으로서는 거의 한 40년 가까이 앓고 있던 일을 뺀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우고 차베스 이후 중남미에서 반미 사회주의를 전파해온 근거지를 해체하는 것이죠. 빌 클린턴 행정 때부터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를 계속 추구해 왔었는데 트럼프가 그걸 달성하게 되는 거죠. 어떤 성과가 되겠네요. 크게 자랑할 만한 거죠. 네네. 또 그렇게 된다면은 중남미 전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다시 커지고 쿠바 등 이 지역의 반미 국가도 위축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남미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봉쇄되고 감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결에서 마두로가 살아남는다면은 트럼프로서는 자신의 대외 정책에서 우선순위로 내세우고 있는 서방구 우선주의로 힘을 잃을 것입니다. 즉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 땅이다 하면서 여기에 그렇죠. 집중하겠다는 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는 건데 먹히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마두로가 제거돼도 베네수엘라에서 혼란이 계속된다면은 그래서 미국의 수렁에 빠진다면 트럼프 지지층들의 이반이 상당히 커질 것입니다. 트럼프 지지층은 해외에서 군사 개시하지 말아라. 지금 제발 좀 돈 좀 우리한테 좀 써라. 이제 이런 거는. 내부에 신경 써라 이런 거. 내년 중간선거에서 그렇다면 트럼프와 공화당이 더욱 힘들어지겠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태를 빨리 좀 매듭 짓고 싶겠네요. 지금 매듭 지어야 될 시점 더 이상 끈다면 좀 문제가 복잡해서 있겠죠. 방금 말한 대로 의회에서 이제 전쟁 범죄 조사하겠다고 나섰으니까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단 마약 선박 단속을 명분으로 한 군사 행동을 시작한 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9월부터니까. 그렇죠. 애초부터 이 카리브해에서 미군의 마약 선박 단속은 국제법 위반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민간 선박을 갖다가 공격하는 게 그것도 공해상에서 이건 뭐 당연히 위법이죠. 근데 뭐 미국은 온갖 명분으로 그걸 치장해 왔는데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의 독주에 숨지게 했던 공화당 의원들이 결국 가서해서 이제 전쟁범죄 조사하겠다 이게 나서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마두로와 통화한 것이 이제 사태를 어떻게 좀 매듭지어 보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래 월스트리트 저널도 30일자 사설에서
트럼프가 마두로와 큰 판이 걸린 마지막 대결에 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상황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게 마두로의 자진하야겠죠. 그걸 그렇죠. 유도하는 거겠죠. 트럼프가 마두로와 통화해서 자진하야해서 브라질 등으로 망명하면은 모든 걸 다 용서해주겠다.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다. 그런데 거부하면은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네. 트럼프로서는 최선의 방안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마두로가 수용할 가능성은 크기밖에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군사적 수준을 동원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검토돼 왔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전면적인 지상군 투입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군을 투입한다면 그 이후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책임져야 합니다. 네. 트럼프 지지층들이 원치 않죠. 네. 그리고 미국이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한적인 군사력 투입만이 남습니다. 첫째, 공군력을 이용한 폭격입니다. 군시설을 타격해서 군 내부를 동요시키고 네. 마두로 도피를 유도하는 거죠. 둘째,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마두로를 생포 또는 제거하는 방안입니다. 셋째, 석유시설 등 베네수엘라의 중요 시설을 점령함으로써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고 정권을 붕괴시키겠다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런데 이런 제한적인 군사력 사용으로 마두로가 제거되거나 정권이 붕괴될 수 있을까 좀 약간 좀 의문입니다. 설사 마두로가 제거된다고 해도 네. 안정적인 친미 정부가 수립된다는 보장보다는 무질서와 무정부 상황이 더 우려됩니다. 미국의 침공으로 사단 후세인 정권이 붕괴된 이라크 그리고 무하마르 가다피가 제거된 리비아가 좋은 예이죠. 정권 붕괴 후 이라크와 리비아는 미국 등 서방에게 뭐 엄청 악몽 같은 후과를 줬죠. 지금도 이 두 나라는 무질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네. 미국으로서는 특수부대 등 지상군 투입이나 소기시설 정보도 사실 큰 부담입니다. 지상군이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베네수엘라의 완강한 정을 받을 것이고 이를 극복하려면 또 더 많은 지상군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군사적 수단을 쓴다면 기업 공군용을 이용한 폭격이 가장 유력합니다. 트럼프가 질질 애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일기 집권 때 2018년 3월 시리아에 두 차례 폭격을 한 바 있습니다. 화학무기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네. 그리고 2020년 1월에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드론을 보내서 표적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암살시켰죠. 네. 그리고 지난 6월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바 있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일회성 공격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추가 확전을 아주 극히 자제했습니다. 요번에 이 베네수엘라 공격을 관련해서 강경파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최고 강경파입니다. 마코 루비오는 쿠바 출신의 이민계입니다. 즉 반공 자기의 표 지지 기반이 이 플로리다에 많이 살고 있는 반공적인 중남미계 사람들이라서 이 베네수엘라를 타도하는 것이 자기의 표에 엄청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정작 트럼프가 사실 좀 쭈삣쭈삣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신중한 태도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어떻게 대응할까요? 당연하죠. 물론 베네수엘라의 군사력이 미국의 군사력에 비한다면 장비와 훈련, 사기가 형편없습니다. 병사들은 생계비의 5분의 1 수준인 $100를 월급으로 받고 있고 네. 탈영도 이미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부는 우고 차베스 이후 정권의 보류였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800을 그러니까 이른바 장교나 장군들을 지휘분들은 철저하게 정권 로얄티가 상당히 강합니다. 네. 800만 명의 민병대가 있다고 합니다. 중화력충들은 마두로 정부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무장 문병대 중 몇천 명 수준은 전투에도 참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수 20 전투기, 러시아제 헬기, 견착식 미사일 등도 갖추고 있는데 좀 노후하고 장비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부품도. 네. 하지만 5,000대 가량의 러시아계 견착식 미사일 어깨에 대고 쏘는 미사일이죠. 네. 미군에게는 좀 위협이 되겠죠. 베네수엘라는 무엇보다 베네수엘라 미군이 공격이 시작된다면 게릴라 스타일의 저항이나 혼란 조성 전략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공격이 시작되면 각 부대는 산계에서 여러 곳에 숨어서 저항하라는 명령이 이미 내려졌고 또 무정부화 즉 친정부 인력들이 도시에서 암약하며 통치를 불가능하게 만들다겠다는 거죠. 옛날 이라크가 그렇게 된 거니까요. 네, 그러네요. 콜롬비아의 무장 좌익 세력인 민족 해방군이 근거하고 숨어 있는
베네수엘라 열대 우림도 뭐 큰 배후지죠. 뭐 마두라고 뭐 그쪽 퇴각가서 게릴라전을 벌인다면 사실 소탕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베네수엘라 현 집권 세력은 이라크 전쟁 때처럼 정권이 붕괴되더라도 뭐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저항에 나설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베네수엘라 지원하고 지지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미온적인 입장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이른바 립 서비스 구도 지원도 시원치 않은 형편입니다. 네. 중국은 현재 미국과 무역 전쟁 그리고 대만 문제가 걸려 있고 그렇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등에 불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집중 이유인데 그보다는 더 근본적으로는 중국, 미국, 러시아가 지금 세력권을 두고서 상당히 타협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즉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미국과 타협을 하면서 자기들 세력권을 획정하려고 하고 그렇죠. 중국 역시 대만 문제를 놓고서 이만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세력권을 획정하려고 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그 어떤 미국 행정부보다도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겠습니다. 왜냐? 트럼프 행정부 자신이 서방구 우선주의,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 땅이라는 걸 하고 해서 우리는 이 땅이니까 너네들은 그 땅에서 서로가 이게 세력권을 분할하자 네, 하고 네,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베네수엘라 거기 그건 뭐 미국, 중국, 네, 러시아 미국의 입장에서 문제지. 미국의 문제. 우리가 니네가 그쪽을 먹는다면 우리도 우크라이나나 우리도 인정해줘라. 인정해주라. 하면서 이거 서로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나 대만을 두는 얘기야. 중일 최근에 대만 문제를 놓고 중일 갈등에서 트럼프가 일본 편을 적극적으로 들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중국, 러시아가 어쩌면 큰 틀에서 보면은 네. 베네수엘라도 세력 강대국 대 세력권 획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요. 좀 트럼프 행정부의 앞으로 대외 정책에서 큰 시금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